제 고향이 강원도지 않습니까? 강원도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죄송한데 키가 이렇게 높게 자라지 못하셨을까요? 계속 진행하시죠. 이제 알았네. 저도 제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저도 제 이야기 하는 줄 알았어요. 이런 얘기 들으면서 내 고민이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떠나보내셔야 되지 않을까. 한번 계속 보고 싶더라고요. 저는 이제 굉장히 그 꿈에 나타났으면 마음에 불안해하기보다는 그걸 긍정적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계기로 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입동이 지났으니까 이제 겨울인데 사실 내가 출가해서 처음에 이제 서울에 그 이제 대학 다닐 추위를 타는 것도 적응하기 나름인지 제 고향이 강원도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그 이제 강원도 그리고 출가하기 전까지 이제 강원도에 지금 강원도시죠. 강원도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요. 이제 알았네. 그 출가하기 전에 이제 지냈던 곳이 대부분 이제 강원도 또 서울에서 생활하다가 첫 해 제가 이제 경남 쪽으로 출가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첫 해는 전혀 추운 걸 못 느꼈었어요. 야, 이거 그러니까 윗지방에 살다가 아래에 와서 살면 그 아래쪽 추위는 추위가 아닌 거죠, 그때는. 그럼 뭐 지금은 이제 겨울도 느끼고 아, 겨울은 겨울인가 보다 하고 아랫목 찾고 하는데 그때 그 첫 해 겨울은 별로 추웠던 거 느꼈던 적 없어. 그래서 그것도 참 적응하기 나름이겠구나 싶습니다. 서울에서 청년들을 데리고 이제 서울에 살 때 통도사를 순례하면서 해운대를 겨울에 왔었어요. 근데 통도사를 왔는데 겨울에 문을 열어놓고 예불을 하는 거예요. 서울에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인데 해운대를 갔는데 훈풍이에요. 훈풍. 겨울인데 북쪽 서울 쪽하고 남쪽하고는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겨울 되면 손도 시리고 이제 반대로 저는 강원도를 갔었는데 부산 경남 쪽에 있다가 강원도를 갔는데 한겨울에 차 문을 여는 순간 열려고 하는데 바로 이렇게 손이 차에 붙어버리는 거예요. 부산에서 경험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깜짝 놀랐죠. 강원도가 이렇게 추운 곳이구나. 맨날 그렇게 살았잖아요. 네. 그래서 죄송한데 키가 이렇게 높게 자라지 못하셨을까요? 계속 진행하시죠. 저도 부산에서 겨울 처음 맞이할 때 한 10년 여기 절에 왔는데 별로 안 추운 것 같아서 그때 기름값도 아끼려고 제 방에 불을 안 뗐어요. 거의.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방에 와서 안 있으려 그래. 근데 그 정도로 이제 아까 적응 얘기하니까 첫 해는 그렇게 보냈는데 세월이 가니까 약간 불을 조금씩 넣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겨울 되면 손도 시려지고 할 텐데 뭐 좀 좋은 모습 뭐가 없을까요? 아, 제가 깜빡 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추운 이 날씨에 스님들께 어울릴 만한 제가 깜짝 선물을 선물? 준비했는데요. 네, 선물이죠. 따뜻함을 제가 스님들께 드리고 싶고 또 스님들이 따뜻해짐으로써 이 방송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자연스럽게 따뜻해지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으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눈을 감으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자, 싶으면 절 보세요. 겨울의 선물입니다. 자, 뭘까요? 궁금하시죠? 딱 보니 목도리네. 이건 팔이 멀어서 줘야 아니, 색깔이 세 개라서 이게 뭐 어느 색깔이 가위바위보해서 마음에 나눠서 드세요? 가야지. 아, 저도 심사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마음에 색깔을 고르실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나 어두운 건 안 어울리니까 어두운 거는 네. 내거 아닙니다. 네, 축구하시니까 축구장 나가실 때 꼭 목에 두르고. 이거 스님이 주는 거예요? 네, 제가 드리는 거. 그래서 세 개군요. 네. 제가 누나처럼 여동생처럼 그런 마음으로. 처음에 누나처럼 했으니까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라셨죠? 아, 참. 근데 제가 이렇게 고르다 보니까 고르신 스님들께 딱딱 맞는 색깔을 골라주신 것 같아요. 뭐 딸랑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딸랑 두 색깔이구만. 딸랑 두 색깔이라도 그게 두 색깔이나 되는 거죠? 시내 사니까 어둠이 그리웠는데 네. 검은색을 줘서 너무 아유, 감사합니다. 하여튼 이 겨울 스님 생각하면서 따뜻하게 보내겠습니다. 네,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스님 마음처럼 자. 보들보들해요. 이제 우리 얘기 하나 할까요? 아, 네. 우리 안 PD님 오늘 준비한 얘기는 뭘까요? 네, 선생님 오늘도 음성 사연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선별하는데 조금 힘든 이제 그 정도로 좀 사연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그래서 준비된 거 한 개 들려드리겠습니다. 스님, 저는 대학생입니다. 지방에서 서울에 올라와서 지금 친구랑 같이 살고 있는데요. 힘든 점이 좀 많습니다. 친구는 성격이 좀 저랑 반대여서 술도 좋아하고 밤늦게 술 먹고 들어올 때가 좀 많은데요. 어떤 날은 다른 친구들까지 데려와서 잠을 못 자게 합니다.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제가 성격이 좀 소심한 편이라서 친구에게는 아무 말도 못 하겠어요. 평소에도 다른 사람에게 싫은 소리를 잘 못해서 혼자 참는 편인데 친한 친구니까 더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 친구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성격이 다른 친구들을 만나면 항상 힘든 것 같아요. 제 속마음을 말하지도 못하고 혼자 끙끙거리다가 포기할 때가 많은데요. 어떻게 하면 소심한 성격을 고칠 수 있을지 스님들께서 좀 알려주세요. 성격이 반대면 서로 보완이 돼가지고 또 친한 거 아닌가요? 내가 아는 우리 군법사 출신의 두 스님이 외국 여행을 갔답니다. 두 스님이 간 거예요. 갔다 올 때 싸우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스님은 느긋하게 좀 쉬었다가 나가자. 애달게 다닐 일이 아니다. 한 스님은 이 외국까지 왔는데 빨리 가서 하나라도 더 봐야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있을 일이 아니다. 이래가지고 두 사람이 올 때는 싸우고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고 친구지간에도 마찬가지고 이 성격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참 극복하기 힘든 하나의 일인 것 같네요. 방금 심산 스님 소개한 사례가 나도 똑같은 경험을 했었어요. 중국 여행을 도반 스님하고 같이 갔었는데 난 좀 막 호텔에 도착하면 급하게 정리는 두 번째 일이고 주변을 둘러보고 싶고 뭐 일정을 찾아보고 싶고 하는데 이제 같이 갔던 도반 스님은 좀 이렇게 지쳐서 가면 일단 좀 눕고 싶어 하고 또 뭐 좀 천천히 하자 하는 쪽이고 나는 여기까지 왔는데 빨리 좀 그 안내 가이드에 나와 있는 그 책들 속에 있는 것은 다 섭렵해야 된다는 생각이었고 그래서 한 40일 가까이 여행을 다니면서 이렇게 나중에는 조금 이렇게 불편해졌었어요. 그래서 그 후에 제가 그 스님 보고도 우리 한 번 더 가자 그랬는데 반응이 없어. 대부분 여행지 가서 이렇게 인연이 끊어지는 경우 굉장히 많은데 지금 상담해 주신 우리 학생 분께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한 공간 속에서 살아가는 거잖아. 근데 뭐 공부해야 될 시간, 또 잠을 자야 될 시간에 친구를 데려온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서로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다는 거죠. 인정해주지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조금. 근데 그럴 때는 고민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느 정도의 기본 룰을 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몇 시까지에는 조금
취침해야 될 시간과 그리고 좀 그 예전에 그 우리 어떤 시간이 있었나요? 밤 12시면은 갑자기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요? 소등? 아니요, 소등이 아니라 그 출가했어요. 그 통금, 통행금지. 네, 통금 시간이 있었듯이 그 공동생활이잖아요.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살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좀 규칙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서로 다른 시간과 또 계획들을 가지고 있기 그러니까 때문에 이제 성격의 문제이기도 하고 소통의 문제. 소통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 표현을 못 하니까 이것이 개선이 되지가 않는 거죠. 이제 문제는 그게 잘 안 된다는 게 문제죠. 자기 생각을 표현하고 싶은데 평소 때 내 성격이 좀 소심해서 이렇게 친구한테라도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는 일이 매우 어렵다라는 게 이제 문제인데 사실 문제는 난 네가 문제야 하지 않습니까? 나는 네 성격이 문제인데 엄밀하게 말하면 나는 네 성격을 감당할 수 없어요가 문제더라고요. 대부분 우리는 상대방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성격이 문제고 너의 급한 성격이 문제고 너의 다혈질적인 성격이 문제냐. 근데 어떤 의미에서는 네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성격을 감당할 수 없어요가 사실은 엄밀한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조금 더 너의 감당의 폭을 넓혀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라. 네가 저 사람의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가는 것이 중요하지. 너는 변하지 않으면서 상대의 성격을 뜯어 고치려고 하고 상대의 성격을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문제다. 이렇게 조언을 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성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가치관이잖아요. 어떤 것을 바라봤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어떤 가치관의 문제인데 지금은 가치관의 문제보다는 소통의 문제가 나는 더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소통은 만약에 그것을 고칠 수 없다면 아직까지 덜 불편한 거다. 진짜 불편하다면 자기 표현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오래 고민하고 길게 가려고 하면 가만히 놔두고 적어도 소통의 어떤 그 방법은 좀 바꿔서 적극성을 가질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이. 대화를 해야 되겠군요. 그렇죠. 끙끙 앓지 말고. 부부지간에도 나중에 뭐 이혼 사유가 뭐예요? 성격 차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격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는 건 대화 부족. 소통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사실 이해 못할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힘들까요? 명상 전문가로서 어떻게 설명하세요? 그 명상 전문가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안 하니까 이신 선생님께서 하시니까. 그 마음을 보면 볼수록 더 힘들어지기도 하잖아요. 우리는 힘든 거를 이제 피하고 싶어서 오히려 자기 마음을 보지 않으려고 하죠. 근데 자기 마음을 이제 실제로 보면 처음 느낌은 더 괴롭죠, 이제. 근데 더 괴로운데 그 괴로움을 감수하기 힘드니까 아예 외면하고 안 보려고 하는데 어쨌든 불교에서는 자기 마음을 그래도 외면하지 말고 정직하게 한 번 더 보라고. 근데 지금 이 청년도 이제 여러 가지 뭐 숱한 노력을 나름대로 했겠죠. 하고 도저히 뭐 해결 방법을 못 찾으니까 이제 어찌 보면 같이 얘기해 보자고 하는 건데 이런 이제 성격이 달라서 고통스러운 부분은 모두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우리 식구들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더 힘들어 하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내가 가깝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내가 저 사람을 내 의지대로 좀 하고 싶은 마음이 그만큼 또 크다는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그게 고통의 시작이고 그 해결도 어찌 보면 거기에서 내가 가장 가깝다고 하는 사람에게 대한 어떤 그 나의 의도, 내 의도대로 해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어떻게 좀 내려놓을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좀 저는 핵심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좀 그런 마음을 내려놓으면 그 사람이 패턴은 같더라도 일단은 내 마음이 좀 편해지고 그 다음에 어떤 협상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더 강할수록 입이 더 안 떨어지고 새로운 시도 자체를 발견을 못 하거든요. 그냥 거기에 막혀가지고. 제가 그렇게 겪고 있기 때문에. 스님 얘기가 아니라 저 청년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청년 얘기 들으면서 내 고민이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나도 너무 머리 아파. 저 친구한테 좀 도움이 될까 싶은 얘기를 이제 드린다면 네.
이렇게 생각은 소용돌이와 같더라고요. 한번 내가 소심해 또는 저 친구가 지금 문제가 있어 그래서 내가 지금 당하고 있어 이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그 소용돌이가 속에서 헤어져 나오지 않는 한은 계속 거기에 그냥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 경험은 이제 숨쉬기입니다. 예전에 제가 그 잠깐 동안 불교 조계종 총무원에 근무했던 적 있잖아요. 그때 원장 스님께서 나를 이제 부르면 그 내 사무실에서 원장 스님 계신 곳까지 가는 동안 가슴이 막 절구꽁이가 없습니다. 쿵쿵쿵쿵 뛰고 왜 불렀을까? 그 긴장감이 정말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노크를 하면 그 노크를 퉁퉁 두드리고 계십니까 하고 들어가면 되는데 이 노크 소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작게 노크를 몇 번 해도 대답하지 않으면 이제 겨우 문 열고 들어가도 이미 내 입이 이렇게 굳어져 있는 그런 경험들을 했었는데 그때 내가 그것으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는 힌트가 있었다면 숨쉬기였었어요. 그 문 앞에서 숨 한 번 들이쉬고 내쉬는 것을 통해서 그 내가 가졌던 두려움이라고 하는 생각 또는 어떤 그 긴장감으로부터 이렇게 나를 빼내는 거죠. 그래서 숨쉬기를 통해서 나를 잠깐 회수시킨 다음 노크를 쾅 하자. 두드리고 들어가서 스님 부르셨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었는데 그런 그 회오리 속에 담겨져 있는 동안은 내 의지대로 뭔가 되지 않아요. 생각은 무수하게 되어지지만 두려움이나 긴장감 이런 것들 때문에 벗어나지 못했었는데 저 친구도 그런 힌트를 주고 싶어요. 혹시나 소심함이 생각이 나면 숨 한 번 쉬고 뭐 주먹을 한번 불끈 숨 쥐든가. 여러 번 쉬면은 발로 차고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아직도 망설이고 있다면 아직도 덜 피곤하고 덜 갑갑하다. 그러니까 한번 용기를 내서 방금 숨 쉬고 들어가듯이 용기를 내서 친구하고 소통해 본다면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까. 도움이 될까요? 네, 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기까지. 네. 자, 다음 사연은 또 뭐죠? 답답한 마음에 용기를 내어 스님들께 제 고민을 털어놓을까 합니다. 저는 제 남편과 사는 게 너무 힘이 듭니다. 결혼한 지 17년이 되었는데 남편이 저를 너무 무시를 하고 자기 말만 옳다고 해요. 얼마 전에 시댁에서 막내 도련님 장가 때문에 가족 여행을 다 가게 되었는데 즐거운 분위기에 서로 농담도 주고받고 재미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남편은 제가 무슨 말만 하면 눈치를 주고 구박을 하는 겁니다. 너무 무안하고 화가 나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하고 나는 말도 못하냐고 따졌더니 오히려 저에게 화를 내더군요. 함께 사는 아내를 그렇게 취급하는 남편을 보면서 정이 뚝 떨어집니다. 이렇게 무시를 당하면서 살아야 하는 건지 아들이 이런 아빠를 보고 어떤 마음이 들지 참 답답합니다. 근데 나는 어쩌면 우리 스님들 특히 주지 스님들이 자칫 이제 어떤 경우에 저 남편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제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저도 제 이야기하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남편이 근본적으로 아예 의도적으로 무시하기 위해서 무시하고 막말을 하고 뭐 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이 애정의 표현이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본인 입장에서는 그것이 그만큼 그 부인에게 그렇게 기분 나쁠까라고 하는 인식을 다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여튼 많은 대화가 필요한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스님들도 뭐 저 종무원들이나 하여튼 이런 경우에 뭐 잘해준다고 하는데 밑에서 보면은 영 진짜 마음에 안 든다는 소리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소리 많이 듣죠. 두 분 다 결혼 안 하시길 천만다행입니다. 그 소리도 자주 들어요. 혹시라도 두 분 결혼하셨으면 지금 내가 두 분과 이렇게 인연된 가족들한테 이 질문을 답해줘야 되지 않을까? 지금까지 뭐 어떤 전통적으로 부부의 어떤 관계 속에서 대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남편 중심이고 이제 아내는 조금 이렇게 상하 개념이 거의 전반이었잖아요. 그런 생각들을 하고 계시니까 더 문제가 생기는 건데요. 전에는.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평등 관계로 이제 많이 내려가고 오히려 이제
아내의 입장이 더 큰 영향력을 가지는 시대로 이제 바뀌어 가는데 그런 그 흐름에 대해서 아직 인지를 잘 못하는 남편의 입장에서는 아내를 배려하고 소통하기보다는 그 옛날에 가부장적인 어떤 관습을 아직도 그대로 갖고 가는, 그러나 아내는 이미 감각이 그런 옛날의 그 기준이 아니라 현재 내지는 미래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 소통의 문제가 그리고 주위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 그런 게 있으니까 느껴지겠죠. 볼 때는 이거는 해결책이 결과적으로도 많은 대화, 부부간에 끝없이 대화하는 거. 어떤 문제든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이런 상담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국 공감하지 못하고 소통하지 못하는 데서 문제가 점점 깊어진다라는 거예요. 여자는 사실 언어를 구사를 잘하잖아요. 남자들은 표현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말 잘 못하는 남편하고 그런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부인에게 설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에 부인이 남편이 그런 마음을 좀 말 잘 못하니까 말을 좀 잘할 수 있게 이렇게 살살 구슬려 가지고 왜 어떤 생각으로 나에게 그런 얘기를 했냐 이렇게 좀 구슬러서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 훨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만 하면은 다음에는 안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좀 시도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방송을 그 남편 되시는 분이 듣기만 한다면 뭔가 남편 보고 당신이 잘못됐습니다. 아내를 위해서 배려하거나 아내가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있으니까 아내의 마음을 좀 헤아려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전달이 되겠는데, 지금 이 방송을 남편이 보는 게 아니라 아내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질문하신 분께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조언은 결국은 질문하신 분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인 거죠. 남편을 바꿔줄 수 있는 방법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지금 질문하신 분에게 드리는 조언이라고 한다면 참여하기를 저는 먼저 이제 권유합니다. 참여는 어떤 경우냐면 언젠가부터 남편이 말을 좀 거칠게 한다거나 또는 자신의 어떤 입장을 존중해 주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아내의 마음에서 저항이 일어났을 겁니다. 큰 저항이 일어나고, 저항은 때때로 반발도 일어나기도 하고, 또 남편에 대한 무시와 또 자포자기,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 감정들이 일어났을 건데, 이런 감정들이 자기를 방어하고 있는 한은 남편하고 만날 수가 없어요. 감정과 감정, 가슴과 가슴이 만나지지 않는 거죠. 남편의 공격적인 비수와 나의 그 방패가 만나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남편을 향해서 가졌던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일단 내려놓고 참여부터 하십시오. 내가 남편을 향해서, 남편이 나에게 당신이 예를 들면 그 당신의 상처 때문에 고통스러운 얘기를 했을 때 내가 그것을 좀 더 배려해 주지 못하고 참아내지 못하고 다시금 투사했던 것에 대한 반성, 또 내가 혹시 내 행동에서 당신을 무시하지 않았던 데 대한, 또는 당신의 말을 안아주지 못했던 데 대한 반성을 하기를 이렇게 요구를 하고, 또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는, 두 번째 제가 해드리는 조언으로는 당신의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더 이상 남편에게 예속된 삶이 아니라 당신이 더 아름다워져야 됩니다. 당신이 존중받기 위해서는 머리 스타일도 좀 바뀌고 당신의 표정도 좀 바꿔보십시오.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서 당신의 존재감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더 정갈한 가정을 한번 더 노력해 보셔야 됩니다. 남편의 존중해주지 않는 생각에 마음을 빼앗겨 있는 한은 당신이 매우 인상 쓰고 있을 것이고, 당신의 어떤 모습은 사랑받을 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참회와 당신 자신의 어떤 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선택해 보세요.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그래도 하림 선생님이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뭔 얘기예요? 저는 저번에 우리가 이제 함께 가는 여행 있잖아요. 네. 어떤 여행은 이제 우리가 서로 다름을 발견하는 그런 여행이 되고, 그래서 그 끝에는 이제 잘 안 보게 되는 거죠. 우리 너무 달라. 그래서 몇 년간 짧은 여행이었는데 다시 안 보게 되는 이런 여행이 있고, 또 요즘에 TV에서 뭐 어떤 여행을 관계 안 좋은 관계 부자지간이나 여기를 또 여행을 보내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대요. 그런 여행은 이제 오히려 다름을 이렇게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또 여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여행이 우리한테 같은 여행인데 그래서 우리 이분도
그 같이 함께 가는 어찌 보면 인생이 여행이잖아요. 그래서 그 여행 길을 좀 이렇게 다름을 서로 이렇게 알고 이해하고 또 수용하고 이러는 여행으로 이렇게 만들어 갈 수만 있으면 그 여행길이 참 끝은 행복해지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 또 그 내 잘 아는 분이 그 부부간에 아침에 한 3-40분, 1시간 매일 대화를 한대요. 그거를 철칙같이 지킨답니다. 그러니까 뭐 옳고 그른 게 아니고 그냥 자기 마음 얘기를 그냥 얘기한대요. 근데 그 부부가 그런 어떤 장점을 얘기하더라고요. 그것이 자기들의 다름을 서로 이해하고 수용하는데 굉장히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고. 그걸 보고 참 좋은 방법이다, 좋은 삶이다 이런 걸 배우고 있습니다. 대화하는 과정은 문제 없습니다. 우리 대화를 하는 과정은 문제가 없어요. 대화가 안 되는 과정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도 끊임없이 대화를 하는 것이 네. 중요할 것 같다. 저희는 아무런 문제가 없겠습니다. 이렇게 매주마다 대화를 많이 나누고 매일 해야 돼요. 세상 만사가 다 그렇습니다. 방송 중에 어디에 전화하시는 거예요? 이거 ARS 전화하려고 한 통. 네, 이건 뭐 방송 중에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 지난번에 이 세상만사 방송 중에 해야 또 세상만사 인기가 더 올라간다 해서 이렇게 한통 해놓으려고. 이게 몇 번 해야 돼? 060 060 800에 800에 7000번. 7000번. 네. 한 통 했다 오늘도. 네. 아유, 저도 알고 있지만 스님 이렇게 하시니까 너무 좋은데요? 아 이건 입력을 안 해놔서 네. 자꾸 어떨 땐 실수할 때가 있어요. 오늘 이제 입력해놨으니까 불교TV 방송 포교 후원. 이걸로 하면 되겠어. 060 800에 7000번. 춥죠? 네. 이제 미타선은 오기만 하면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이렇게 매번 올 때마다 뭔가 바빠요. 지금도 제가 들어와서 여기 살짝 주무소랑 들려봤는데 뭐 방이 많아요. 무슨 뭐 상담룸, 명상 강의실 방이 많은데 살짝 귀를 기울여 봤더니 뭐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이 안쪽에서도 역시 또 신도들의 모임이 있고 그래서 참 도심 속에 있는 절이고 외견상 규모는 크지 않은 절이지만 뭔가 이렇게 꽉 차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참 좋다. 언제 나는 하림 스님처럼 따라갈까? 가랑이가 찢어질 것 같아. 가끔 내가 하림 스님 모방 많이 합니다. 하림 스님이 뭐 이런 일정을 만들어 놓으면 나도 하림 스님 따라 해볼까 하고 했는데 이게 진행하는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지 성공 잘 못해요. 근데 이제 저도 굉장히 관심 있는 주제들이에요. 하림 스님이 선택하는 주제들이 지금 뭐 이렇게 행복 수행 명상학교 이런 주제들도 내가 오랫동안 관심이 있어 해왔던 건데 정작 나는 진행하지 못하는데 뒤늦게 관심을 살짝 보이더니만 뭔가 하나 작품을 뚝 만들어내고 그러더라고요. 능력이죠. 두 분이 뭐 하세요? 그래서 지난번에 왜 애니어그램 명상 프로그램 관심 굉장히 있었는데 저한테도 이렇게 참여해달라고 문자도 보냈었는데 못 참석했었어요. 어떻게 잘 됐어요? 스님도 안 오셨죠? 연락을 못 받았어요. 죄송해요. 이제 명상 심리 상담 센터 이렇게 해서 이런 거 하는 거는 이제 불교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뭔가 이제 현대의 언어로 좀 접근해 보자 이렇게 하는데 뿌리는 항상 반야심경 우리가 늘 하는 오온조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온을 우리 몸과 마음으로 경험하는 것을 잘 들여다보자. 그렇게 하면 자기가 잡고 있는 것의 무상함을 알게 되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뭐 이것에서 하나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니어그램 얘기한 것도
자기가 자기의 성격을 이제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뭐 어디 가서 물어봐도 알 수가 없고 결국은 자기가 자기 마음을 잘 들여다보면 되는데 이제 거울이 좀 필요한 거죠. 그게 이제 그 애니어그램이라는 말을 쓰긴 하는데 그것도 결국은 뭐 인도 저쪽에 그 히말라야 그런 그 성자들의 구전되어 오는 그게 그 불교의 그 뭐지 수상행 있잖아요. 감정, 생각, 갈망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그것이 삼각형 기본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원만상 원이 하나 들어가 있고 삼각형 수상행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우리 몸과 마음의 균형 그게 어디에 치우쳐 있는가를 보는 것이죠. 어디 많이 치우쳐 있으면 아, 저 사람 저런 성격이구나. 그래서 그걸 알게 되면 그걸 좀 놓으면 원이 되잖아요. 결국은 균형이 잡힌다는 거죠. 그걸 이제 그런 도구를 통해서 같이 공부해보는 그런 걸 조금 했죠. 좋았어요? 네, 저는 사실 승려 연수 인증 과정이어서 그것도 부산 지역에 있다 보니까 가까이 계시니까 사실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꼭 다른 일을 제쳐두고 참석을 하려고 하는데요. 참석할 때마다 참 좋았어요. 그 고집멸도 그의 기준을 두고 우리 마음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과정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그런 강의를 통해서 그리고 또 함께 하시는 그 또 참석해 주시는 스님들과 또 공유하면서도 참 좋은 시간이었는데 사실 그 요즘에 마치 명상이라고 하는 주제가 우리 사회의 어떤 트렌드를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뭐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명상하면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공유되어지는 어떤 그런 주제라면 지금은 뭐 명상이 거의 상품으로도 개발되어져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소개되어지고 있는 여러 명상 프로그램들은 굉장히 고가예요. 어떤 경우들은 뭐 2천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고 그 명상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외에 다양하게 이렇게 지금 전개되고 있는 명상 과정도 굉장히 고가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명상이 다 부처님 가르침의 방법 아닙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사경이라든가 참선, 윗바사나 이 모든 것이 다 그 명상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또 그 부처님의 가르침의 전형인데 최근 들어서 마치 명상이 불교랑 동떨어진 뭔가 다른 서구적인 프로그램이라고 이렇게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것을 현재 전통적인 불교와 또 지금 새롭게 트렌드화되어지고 있는 이 명상이라는 주제를 어떻게 접목시키는 것인지가 뭐 이것이 아마 이제 하림 스님이 먼저 시작하셨으니까 그 스님이 담당해갈 과제일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그 행복선 수행학교 강좌가 지금 뭐 한 8, 9년 그게 이제 오람 스님 모시고 주로 참선 어록 강좌 그리고 경전 강좌를 매주 목요일 항상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한 축이 현대화된 그 명상 상담 프로그램. 저도 이제 전통 그게 불교를 상품화한 게 서양에서 한 것이지 그 서양에서 불교 아닌 거를 명상으로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게 상품화됐다고 해서 불교가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두 축을 전통적인 그 강좌 하나, 그 어떤 요즘 그 현대 언어화된 프로그램화된 상품화된 거 하나, 이 두 축을 그 사찰에서는 어느 사찰이나 그 두 축은 항상 같이 가는 그런 수레바퀴처럼 구조가 갖추어지면 너무 좋겠다. 그동안에는 이제 그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이 그냥 두리뭉실 내지는 뭐 우리가 흔히 뜬구름처럼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오다가 이 설명이 구체화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인식 가능한 것으로 표현되어지고 그것이 어찌 보면 이 시대에 맞게 사람들과 그 설명하는 방법이 이제 공감을 이루는 그런 쪽으로 간다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큰 어찌 보면 진전이고 발전이고 우리가 가야 할 어떤 방향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편지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편지가 빨간색입니다. 오늘은 어느 스님이 읽으실까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 네. 네. 빨간색을 좋아하시는 거고. 아니 특별히 뭐 선호하는 색깔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 부산에 계시는 금강하 부살님께서 주신 편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삼보에 기이합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스님에게 펜을 들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6개월 전에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요즘 꿈에 자주 나타나십니다. 흰옷을 입고 우리 집 거실에 앉아 계시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저만 바라보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꿈에 안 나타난다고 하는데 왜 저에게만 노시는지 혹시 뭔가 하실 말씀이 있나 싶기도 하고 제가 잘못한 게 있나 싶어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가끔 이런 그 꿈 얘기를 들을 때가 있죠. 저희 아버님은 참 좋은 분이셨어요. 친정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늘 아버지 정이 그리웠는데 아버님은 늘 저를 우리 큰 며느리 하시면서 예뻐해 주시고 먹을 것이 있으면 감추었다가 주실 만큼 정이 많은 분이셨어요. 3년 전 중풍과 치매로 쓰러져서 누워 계실 때도 간혹 정신이 돌아오면 미안하다 미안하다 하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49제를 마치고 나서도 한참 동안 저는 아버님의 빈자리가 너무 허전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막상 돌아가시고 나니 병상에 계실 때 저렇게 힘드실 것이면 돌아가시는 게 더 낫겠다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죄송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스님, 아버지께서 제 꿈에 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불편한 것이 있어서 떠나지 못하시는 건 아닐까요? 부족한 며느리라는 생각에 요즘 많이 힘듭니다. 아버님께서 극락왕생하시도록 발언합니다. 라고 편지 주셨네요. 참 쇼부네요. 네, 아주 그 며느님하고 시아버지가 굉장히 정이 깊으셨던 것 같아요. 편지 내용처럼 그 친정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시아버님을 많이 의지하지 않았나 생각되네요. 요즘에 참 보기 드문 것일 수도 있어요. 요즘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시청 앞도 지나가지 않는다. 시자가 들어간 거는 네. 여성 불자님들 사이에 이런 말씀을 나누는 걸 제가 들었는데요. 참 따뜻하고 가슴이 훈훈해지는 그런 사연인 것 같은데 그렇지만 떠나 보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많이 마음 내어주셨던 것만큼 네 그러셔야 되는데 참 그 마음 거두기가 쉽지 않은 거죠. 최근에 그 경향을 보면 예전에 그 고부간의 문제가 지금은 예전처럼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지금도 많이들 뭐 시월드다 또는 뭐 방금 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청 앞 문운하면서 마치 고부간의 갈등이 굉장히 첨예화된 것처럼 얘기하는데 요즘 제가 만나는 그 시어머니와 며느리 또 시아버지와 며느리 또는 사위 이런 관계는 좀 지나치다 싶게 이렇게 친밀한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정말 보면 뭐 그 카톡으로 시아버지하고 매번 문자를 주고받는 분들도 계시고 또 시아버지도 며느리 생일까지 챙겨서 이렇게 선물도 보내주시기도 하고 뭐 그 며느라 또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며느님의 이름을 이렇게 불러서 딸처럼 여기지는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꿈에 나타난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 아이고 어떡할까요 저떡할까요 하고 마음에 불안해하기보다는 그걸 긍정적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계기로 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그 시아버님을 위해서 내가 그러면 다시 사경을 뭐 며칠간 하겠다든지 아니면 독송을 좀 하겠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뭐 선행을 통해서 그 공덕을 회양을 하겠다든지 이런 신행의 한 계기로 삼는다면 지금 나타나는 문제는 그다지 그것이 큰 어떤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또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것이죠. 망자가 여러 가지 삶에 집착이 있어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실제 어쩌면 며느리가 시아버님이 그동안 보여주셨던 여러 가지 사랑스러운 모습에 대한 그 마음이 아직 남아 있어서 혹 그런 꿈에 그 반영되어져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다양한 경우니까 그것을 가지고 힘들어하다기보다는 또다시 우리가 이제 건전한 신행으로 이것을 승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가는 것이 옳겠다. 사실은 뭐 선몽이라고 이렇게 너무 선명해서 이런 꿈을 꿔본 적이 없는데 정말 특이해요라고 말하는 그것마저도
딱히 그 꿈이 암시하고 있는 어떤 주제가 선명하지 않아요.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그때 그런 꿈을 꿨는데 그게 그러려고 꿨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미리 우리가 분명하게 이 꿈은 무엇을 염려하는 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꿈이 어떤 선몽까지도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그 꿈 자체의 의무부여를 너무 많이 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저희 이제 법당 불사할 때 그때 어쩌다가 좋은 꿈을 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복권 사러 갔죠. 그래가지고 이 방에다가 딱 갖다 놓고 이제 일주일 기다렸는데 어떻게 하나도 안 되네. 그래서 이거 그 꿈 팔기라도 할 걸. 뭐 하여튼 그건 이제 농담이고. 네. 근데 저는 이제 우리 부모님 일찍 그래서 저는 계속 꿈에 우리 이제 얼굴이 기억이 잘 안 나니까 한번 계속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굉장히 그 꿈에 나타났으면 이제 이렇게 한 번이라도 꿈에라도 보고 싶은 이제 그런 걸 계속 사실은 했죠. 근데 안 나타나시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꿈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 의식의 반영인지 아니면 어디서 뭐 그런 것인지 밖에서 오는 건지 그게 저는 좀 헷갈리거든요. 꿈이 모든 사람들이 꿈을 꾸는데 기억을 못할 수도 있고 또 그러나 이제 그 꿈이라고 하는 것은 현상적으로 이제 꾸어지는 것은 또 인지가 되어지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는 하여튼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신행의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주석 스님의 고견을 가끔 제가 이런 그 꿈에 대한 문의를 해오면 하는 조언이 있기는 해요. 꿈 자체에 어떤 의무부여를 해서 이것이 좋은 꿈이다 나쁜 꿈이다에 매이지 말자. 다만 어젯밤에 나에게 온 손님과 같이 대접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나쁜 꿈이 꾸었다면 그 나쁜 꿈을 처방할 수 있는 뭐 경전을 한번 독송을 해서 그 나쁜 꿈에 올려드리는 공양, 또 좋은 꿈을 꿨다면 좋은 꿈은 좋은 꿈대로 경전을 독송을 해서 그것과 이렇게 상쇄시키면 될 것을 너무 꿈을 움켜잡고서 하루 종일 끙끙거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이제 꿈 얘기하시는 분들한테 조언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네. 그 하림 스님 말씀해 주신 의식의 반영인 것인지 아니면 정말 선몽이라는 것이 있는 것인지는 사실 뭐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근광아 보살님께서 이 보내주신 사연을 이렇게 들어보면서 아직도 그 보살님 마음속에는 시어른께서, 시아버님께서 마음속에 항상 참 잘해주셨다는 그런 생각이 드시죠. 우리 사연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 마음이 아직도 남아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워하시고. 그런데 이렇게 떠나신 분은 이제 이 세상을 또 떠나신 분이니까 살아생전에 이렇게 효도를 다 하셨으니까 이제는 마음을 조금 편안하게 여기시면서 내려놓으시고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떠나신 분은 떠나신 분이고 또 살아있는 사람은 또 그 삶에 충실하게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요. 이 시간들을 이제 우리 근강아 보살님께 다가온 시간들을 아름답게 잘 엮어가셨으면 합니다. 좀 본인이 평상시 하지 못했던 거, 또 하고 싶었던 거, 이렇게 또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때로는 그 돌아가신 분을 생각하는 것이 그리워하는 것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스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또 아버님을 기억하면서 사경 기도를 한다든지 또 금강경이나 또 항상 독송하는 경을 독송한다든지 이런 시간들로 인해서 자신의 시간을 조금 더 아름답고 또 편안하게 엮어가신다면 돌아가신 시아버님께서도 더 좋아하지 않으실까. 그런 말씀을 우리 근강아 보살님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